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똘똘한 부동산에 대한 얘기, 많이들 똘똘한 한 채, 뭐 그쵸? 다주택자에 관한 2018년에 이슈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에 관한 많은 정책들이, 규제 정책이 나오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똘똘한 한 채, 예, 뭐 강남에 뭐 큰 비싼 거, 나랑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거는 꼭 큰 금액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물론 큰 금액이 있어야 되는 물건들도 있고 작은 금액이 있어야 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 사전에 2019년에는 그럼 어떻게 좀 플랜을 짜야 될까, 주의할 점과 조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19년 부동산 시장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들을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는 서울 이외의 지역은, 지역의 투자는 좀 늦춰라 입니다.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 이외의 지역 투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아시겠죠? 물론 공급 물량도 지방의 공급 물량이 많이 있고 서울의 공급 물량 부족하다라는 것도 아실 테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지금 그러니까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은 경제적인 부분을 어찌할 수 없는데, 지방 경제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침체기에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지방 경제, 지방 산업이 대부분 어떤 산업들입니까? 제조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크게 지금 조선산업이나 아니면 자동차 산업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많은 침체와, 그쵸? 뭐 문을 닫는다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대부분 제조업에 관계된 것들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지방에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어떤 뭐 구미, 뭐 그쵸? 공단이라든가 이런 지방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제조업에 관계된 산업들이 상당히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게, 인건비 싸움에서 이미 그쵸? 중국에서 갔다 이제 중국도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뭐 베트남 쪽으로 넘어가고 하는데요. 예, 베트남의 30대 그 또 청년, 한참 커가는 청년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또 베트남이잖아요. 또 한동안 베트남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30대 평균 청년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우리 5천만 전체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예, 가능성이 큰 나라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뭐 제조업체들이 점점 하향세고 하다 보니 일자리라는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기도 하고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삶이나 그 사막에, 세렝게티의 그 사막 속에서, 아니 밀림 속에서 그 야생의 삶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동물들의 삶과. 우리는 좀 더 고등동물이고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알고 한다고 하지만 기본은 같습니다. 못 먹으면 죽어요. 못 먹으면 죽어요. 다 뭡니까? 일자리라는 거는 그 야생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먹거리라고 얘기하겠죠? 먹거리를 찾아 모이는 거예요. 그 동물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다 먹거리를 찾아 사냥을 하고 돌아다니고 하루를 일과를 보내듯이 똑같습니다. 사람도. 예, 일자리를 찾아 모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방의 경제들이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 일자리를 찾아서 오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커지는 거죠. 많은 일자리들이 모여 있는, 경제적인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곳으로 더 찾아올 수밖에 없다 보니, 예, 지방의 어떤 거주하고 있는 주택들이나 이런 것들도 재구시를 못하게 되고, 공급 물량까지 같이 합세했을 때는 미분양이 속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먹거리 찾아, 일자리 있는 데가 다 어디예요? 요즘 대부분 산업들이 커가는 게 다 뭡니까? IT 쪽 신산업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직은 지방보다는 중앙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특히 서울, 뭐 수도권, 도심 이런 쪽에 대부분 있잖아요. 첨단 산업이라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 점점 일자리를 찾아오는 것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더욱더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공급이나의 물량에 있어서 전체 우리나라 주택 공급량이 어떻게 되죠? 100% 넘었죠. 한 105% 되죠. 적정 안전 보급률이라고 105%에서 100%가 아니라 105%에서 110%가 돼야지 이게 안전 보급률이에요. 주택에. 왜일까요? 주택이 딱 100%만 있으면 안 되죠. 주택은 노후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오래된 주택을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부르는 소멸을 해야 돼요. 멸실을 하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멸실이 됐을 때 이주라고 많이 하죠. 이주를 해야 되는 공간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105%, 110%가 돼야 그걸 안전보급률이라고 해요. 이주를 하고 옮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전체 보급률 한 뭐 103% 정도 되니까 안전보급률 안에 들어와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얘기해요. 그렇다면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 96%예요. 서울의 보급률, 주택 보급률. 거기에다가 현재 96%,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부동산은 전적으로 미래의 가치를 먼저 품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어떤 분은 간혹 빨간 벽돌의 집을 사라 막 이렇게도 얘기하죠. 미래의 가치, 재건축, 재개발 무섭잖아요. 한남동이 어떻습니까? 그 허름한 그 동네가 아시겠지만 평당 1억이 넘는 건 그냥 와서 모르는 사람한테 저걸 물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미래의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서울이 지금 96% 주택 보급률, 앞으로 어떨 것인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 규제라는 거는 너무 심한 강한 규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까요? 그동안의 규제. 재건축, 강화 때문에 생기는 규제들이 부작용을 낳는 거죠. 재건축은 그냥 부동산 투자로 봤을 때 무슨 돈이 되는 호재이긴 하지만 주택을 공급을 늘려주는 수단입니다. 오래된 주택을 멸실하고 대부분 어떻게 해요? 한 5층짜리다. 그럼 이걸 멸실하고 그쵸? 20층이든 아니면 10층이든 증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바로 새로운 주택의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특히 서울이라는 곳은 공터, 그린벨트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유휴지 얘기 많이 하고 우리 동네에 공용 주차장 부지나 이런 유휴지에 행복주택 짓는다 그러면 데모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디 먼 곳에 무슨 서울에는 넓은 공급이 될 만한 공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오래된 주택을 멸실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또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지인 곳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제들이 상당히 컸죠.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2016년도부터 서초를 시작해서 특히 재건축 쪽에 서초를 시작해서 주택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2017년에 서초가 거의 주택 매매 상승률 1위였어요. 항상. 그러다가 2018년에 어땠습니까? 잠실 쪽이 거의 상승률 1위를 달리면서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거기에는 잠실주공 5단지가 한몫을 했죠. 그런 규제들을 알고, 그러니까 상승이 되는 이유를 알고 있었죠. 그런 재건축 요지에 주택, 아파트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우린 동반 상승이라는 거 아시죠? 옆에 있는 엘스와 리센치는 왜 올랐습니까? 주공 5단지가 재건축인데. 갯매우기식으로 견인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계속 상승 따라가는 거거든요. 옆 동네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주범을 막자 해서 재건축 지역에 어떻게 했습니까? 재건축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내렸고 가격 어느 정도까지 올리면 안 된다 생각했을 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제일 무서운 거. 초과이익 환수제. 초과이익 환수제는 생각보다 계산을 보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너희가 불로소득처럼 그 재건축을 했을 때 얻은 이익을 환수하라는 뜻이거든요. 많게는 4억, 5억, 6억 환수 금액이 이렇게 될 정도로 한 채당 큰 금액들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계속 올랐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이익 난 데서 환수하는 거니까라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 규제하는 게 뭡니까? 안전진단 강화. 그걸로 재건축 스톱된 곳이 상당히 많게 됐지요. 아직은 쓸만하다고 계속 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도 이미 청약이 됐을 때 뭐라고 하죠? 전매 제한. 맞습니다. 전매 제한도 제한하게 되고 5년 막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곳들이 막히게 돼요. 왜냐? 일단 그 건설회사들도 이익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기가 사업성이 있느냐를 진단해서 건설을 하겠다라고 들어오는 건데 어떻습니까? 예, 돈이 안 되거든요. 계산을 해보니 남는 게 없으니까 조합원들도 이거는 아니고, 예, 건설사 시공사에서도 이건 아니다라는 진단이 나오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들을 진행할 수가 없게 되고 스톱이 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 때문에 앞으로 나와야 되는 공급량도 여전히 많지 않다라는 상태. 거기에다가 이미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밖에 되지 않는 상태인데 공급이 나올 것들도 상당히 막혀 있었어요. 정책 때문에. 그러니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겠죠. 어떤 산업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제 지방 경제 많이 죽고 그러면서 유동 인구들 많이 또 중앙으로 일자리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서 미분양 남아 돌고 서울은 주택 보급 부족하고 그리고 점점 인구들도 일자리 찾아 몰려오고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울 이외의 투자는 좀 늦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조정을 받아서 가격이 지금 한참 거의 거래가 없다, 한산하다 이런 보도들이 많은데요. 현장에 가보세요. 현장이란 뭐냐? 1층의 부동산 사장님들 찾아가 보셨나요?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예전에 인기 있던 지역들의 부동산 여쭤봤습니다. 근데 대기자가 있대. 무슨 대기자? 그랬어. 무슨 대기자가 있을까요? 자기들이 적정선을 딱 정해놓고 요 가격에 금매 나오면 바로 저한테 2배 드리겠습니다. 그게 1000명이라네? 1000명이 넘는데 부동산에 금매를 요구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저의 회원님들이 선생님 저의 회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네요. 헬리오시티도 한 지금 15억 정도 하잖아요. 17억, 15억까지 떨어졌는데 한 13억에서 12억 되면 바로 사주세요, 선생님. 금매를 좀 잡아주세요라고 저한테도 말을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본물처럼. 타이밍을. 그렇습니다.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서로 버티자. 안 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금매 있으면 잡겠다. 이런 팽팽한 줄다리기의 시기라고 지금은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이외의 지역 투자는 좀 늦추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줄다리기의 시기이고 그 다음에 지방 경제가 너무 양극화 현상이 점점 벌어지고 있으니 서울은 조금은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어떤 실거주를 원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그 와중에도 조금 이런 분위기를 타서 그래도 좀 내놓게 오른 가격보다는 좀 그래도 낮은 가격으로 내놓는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요것도 하나의 그냥 기회라고 봅니다. 두 번째, 대출 현황 및 계획 점검은 필수. 네, 대출 관계에 대해서 많은 규제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사셨다가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발 동동 구르시는 분 많이 봤어요. 아시겠지만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는 40%지만 아닌 분은 30%. 그리고 더 아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임대사업자나 주택이 있으면 이제 임대사업자 낼 때 어떻게 했어요? 60% 대출이 나왔는데 이제는 아예 주택이 있으면 대출 안 나오고 그거 모르고 막 저질렀고 이런 분들 꽤 있어요. 그게 근데 틈새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틈새가 있을까요? 그거 모르고 하셨던 분이 빨리 내 거 팔아야 돼. 근데 요즘 서로 팽팽하잖아요. 금매로 내놓는 게 있더라고요. 내 거를 대출이 안 나오는 줄 모르고 이걸 안 살펴가지고 사버렸어. 근데 대출이 안 나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이게 보유가 있으니까 대출이 안 나왔겠죠? 금매로 팔더라고. 빨리 처분해가지고 이거 잔금 치러야 된다는 거지. 요것 또한 틈새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거는 그 남 잘못된 거 힘들어하는 걸로 우리가 받아먹는 걸 얘기하지만 그냥 우리 입장에서도 대출 현황은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미리 좀 상담을 해보시고 그렇게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요번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오늘 기준금리 회의해서 오전에 발표 났죠. 1.75 그대로 동결. 왜 동결했을까요? 더 올린다고 했었는데 경제가 조금 침체되는 것 같으니 어떻게 해요? 완화. 네, 완화 정책을 쓴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청약 가점제에 따른 차별 시도. 이것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신혼부부들. 근데 요번에 추가된 게 있어요.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장기간 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그쵸?
청년들의 기준이 달라졌더라고요. 청년이 전에는 몇 세부터였어요? 몇 세까지였어요? 청년이 전에는 35세까지였는데 요번에 늘어났잖아요. 39세로. 40 직전까지. 이거 만으로 하는 거면 40도 돼. 청년이. 예, 요번에 늘어났어요.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도 어때요? 5년에서 7년으로 늘어서 신혼부부 7년이면 신혼부부인가? 근데 아무튼 신혼부부로 늘려줬고 자녀까지 있으면 더 뭐 하고 또 하나 더 추가된 게 한부모 가정. 근데 한부모 가정도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나이 50대 가지고 이혼하고 애 하나 데리고 산다고 한부모 가정은 아니고요. 6세 이하의 특히 여자 6세 이하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성 한부모 가정이 또 추가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혹시 주위에 있거나 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뭐 자녀나 뭐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도 그렇고 상당히 저렴하죠. 이렇게 이런 혜택을 받는 건 상당히 저렴해요.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받으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죠. 여기까지는 예, 좀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봤다면 그 밑으로는 살짝 역세권 소형 세주택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염두에 둘 것 중에 내가 사는 주택, 실거주 이외에 어떤 투자에 관해서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염두에 두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외의 투자들 한동안 뭐 갭 투자니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갭 투자 좋죠. 예. 근데 갭 투자에 또 뭐가 있습니까? 깡통 전세 요즘 또 골머리 앓고 있잖아요. 전세금 내려가서 지금 뭐 빼주네, 마네, 소송을 하네, 마네. 그런 거에도 어떻게 보면 해지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역세권의 소형 세주택이라고 하면 모든 게 좀 포함이 됩니다. 여러 가지 선호도에 있어서. 세주택 부족하다. 왜? 재건축, 오래된 주택들 멸실해서 세주택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 세주택 부족하다는 거 맞죠. 어떤 희소성으로 가기 때문에 같은 주택이라고 해도 새 주택이 더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떨어지기 쉽지 않고요. 희소성 때문에. 금이 어떻습니까? 쇳덩어리 금속보다 사실은 쓰임새가 많지는 않죠. 골동품이 쓰임새가 있습니까? 그건 다 무엇 때문이죠? 희소성 때문입니다. 예, 희소성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역세권. 왜? 역세권 굉장히 중요해요. 요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게 포함돼서 제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역세권. 2019년에 어떤 개발 호재에 있어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 세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부동산에서는 이슈가 됐었습니다. GTX, 뭐 3기 신도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GTX는 그만큼 역세권에 관한 부분이에요. GTX 어디에 생기고 이게 여기 어디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가 들썩들썩하고 뭐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통의 여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세권이라는 건 그런 교통의 어떤 그 문제점, 교통 때문에 우리 지역이 뜰 수도 있는데 뜨지 않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리멸멸 고민 안 해도 돼요. 앞으로 이 역이 생길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하지 않아도 이미 역세권을 갖추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 더블 역세권으로 붙느냐, 뭐 쿼터 역세권이 되느냐, 트리플 역세권이 되느냐, 플러스면 하면 되잖아요. 안정권으로 하시는 뜻입니다. 예. 지금 뭐 삼성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삼성역 2호선 달랑 하나이지만 얼마나 많은 걸 품고 있습니까? 앞으로 6개 역이 더 생길 거예요. GTX 어때요? A노선, 뭐 C노선, 뭐 그리고 뭐 SRT, 위례 신사선, 뭐 굉장히 많은 게 알파가 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역세권 일단은 그래도 하나는 끼고 있어야죠. 현재도 좀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그래야 또 새 나가는 것도 잘 나가니까. 그리고 알파 몇 개가 붙을까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소형 또 있죠. 예,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어요. 요 단어들은. 소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구는 줄고 있으나 1, 2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현재 지금 1, 2인 가구가 1인 가구만 한 30%, 1, 2인 가구까지 하면은 거의 중반 58% 이상 되는데 앞으로 2025년까지는 거의 70%에 육박하는 68.5%까지 1, 2인 가구가 는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소형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앞으로 더 우리가 지금 보통 아파트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얘기할 때 다 뭘 얘기해요? 거기 뭐 15억이다, 14억이다. 다 30평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얘기죠. 그게 가장 많이 통용되기 때문이고 거래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많은 인구들이 이제 대부분 1, 2인 가구를 형성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돈이 많으면 큰데 넓은 데서 사는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 크기에 맞는 면적에 살게 돼 있죠. 집값이라는 것은 주택 가격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고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적어도 이제 20평대, 10몇 평대 1, 2인 가구가 살 만한 그 크기의 주택들이 많은 거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중적으로 많은 거래가 되는 것들이 곧 뭐하고 같아요? 환금성. 현금. 그러니까 돈으로 돌릴 수 있는, 돈으로 바로바로 융통할 수 있는, 또 금이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예전에는 쌀도 그랬죠. 쌀도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황금성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거래들이 되는 그런 뭐 상품도 마찬가지지만 물건이 아무래도 나중에는 훨씬 더 그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요. 역세권 소형 세주택 딱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개발 호재가 있는 미래 가치 있는 지역. 이건 뭐 그냥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어떤 경제적인 불황이니 뭐 부동산 정책이니 뭐가 있어도 미래 가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떻게 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라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네 내리네 막 해도 사실 한남동의 재개발 지역에 그 주택들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미 돈 있는 분들이 탄탄하게 갖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없는 분이 갖고 있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현금 10억씩 필요한 곳을 그 장기가 10년, 20년을 묶을 생각을 한다는 거 세도 뭐 몇천만 원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 돈이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뭐 10억 이상 자산 보유자 27만 몇천 명이래요. 자산 보유 10억을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 근데 그분들의 현금 자산은 10억이지만 나머지 부동산 자산은 거기 한 10배 가깝다고 하네요. 현금 10억을 갖고 계신 분 중에. 그 정도로 상당히 나의 자산을 가치를 높이고 뭐 늘리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빼놓을 뗄 수가 없는 그런 또 자산이기도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지켜나가고 또 잘 또 키워서 자산 가치를 높이는 거 중요하다고 보고요. 2019년에는 좀 요런 대응 전략으로 가셨으면 합니다.